누구세요? 우리 태경 오빠 못 봤어요. 40년을 한 이불 덮고 산 아내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내 얼굴조차 잊어버린 아내가 덜덜 떨며 이러더군요. 자식들 이름도 내 이름도 완벽하게 지워진 아내가 평생 입 밖에 낸 적 없는 20살 첫사랑을 애타게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1화 지워진 내 이름, 그리고 낯선 남자. 내 나이 73. 아내 지윤이와 꼬박 40년을 한 이불 덮고 살았습니다. 40년. 참으로 징글징글하고도 질긴 세월이었습니다. 가난한 집 장남에게 시집와서 손에 물마를 날 없이 고생만 한 여자. 저는 경상도 사내 특유의 무뚝뚝함으로 평생 그 흔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장미꽃 찬송이 다정하게 건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돈 벌어다 주고 바람 한 번 안 피우고 가족 건사했으니 남편 노릇 다 했다고 그렇게 오만하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거칠어진 아내의 손마디를 보면서도 애써 모른 척 고개를 돌렸던 참으로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얄팍한 변명과 착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청객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알츠하이머. 흔히들 치매라 부르는 그 끔찍한 병마가 내 아내의 머릿속에 지우개를 들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처음엔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현관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더니 어느 날부터는 장성한 아들딸의 이름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 낀 지독한 안개가 아내의 평생을 조금씩, 그러나 아주 잔인하게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줘본 적 없던 다정함을 뒤늦게 쥐어짜 내며 아내의 곁을 지켰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굽은 등을 닦아주며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내 알량한 속죄마저 무참히 짓밟히는 순간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여보, 지윤아. 아, 해봐라. 당신 며칠째 제대로 먹은 게 없잖아. 당신 젤로 좋아하는 전복죽 푹 고아왔어. 어서 한 입만 먹자. 요양병원 1인실. 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숟가락으로 조심스레 식혀가며 아내의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침대 헤드에 멍하니 기대어 있던 아내의 두 눈이 나를 향하는 순간 나는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의 눈동자에는 나를 향한 원망도 치매 환자 특유의 멍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낯선 사람을 마주한 극도의 공포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파르르 떨리는 아내의 메마른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그 한마디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끈적한 죽이 병실 바닥을 어지럽혔습니다. 지윤아, 당신 왜 이래? 나야, 성민이. 당신 남편 성민이잖아. 어제까지만 해도 내 얼굴 쓰다듬어 주면서 영감 고생한다고 웃어줬잖아. 저리 가요. 누구신데 남의 병실에 들어와서 이래요. 당장 나가요. 사람 살려. 아내가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며 벽구석으로 짐승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끔찍한 괴물을 보는 듯한 눈빛. 40년을 부대끼며 살아온 내 얼굴, 내 목소리, 내 이름. 석자가 아내의 세상에서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시뻘건 인두로 지지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자식들을 잊었을 때도, 어제 먹은 반찬을 잊었을 때도 이렇게까지 비참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지워지다니. 이 미련한 여자가 평생을 바쳐 헌신했던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다니. 지윤아, 여보, 제발 나 좀 봐봐. 응.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아내의 손을 잡으려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기겁을 하며 내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잔뜩 겁에 질린 채 창밖에 앙상한 겨울나무를 바라보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누군가를 애타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리 가. 무서워. 오빠. 태경 오빠. 우리 오빠 어디 갔어? 순간 내 숨이 턱하고 멎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한 거지? 오빠. 우리 태경 오빠 좀 불러주세요. 오빠가 나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오지? 태경 오빠. 나 무서워. 아내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오열하며 평생 내 앞에서 단 한 번도 입 밖에 꺼낸 적 없는 낯선 사내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태경. 그 낯선 이름 석자가 병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내 늙은 고막에 비수처럼 틀어박혔습니다. 내 자식들도 아니고 친정 식구들도 아니고 40년 산 남편인 나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기억이 지워진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아내가 마지막까지 부여잡고 있는 유일한 동아줄. 그것은 내 이름이 아니라 이름 모를 어느 외간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태경, 지윤아, 당신 지금 누구를 찾는 거야? 그게 누군데 태경이가 누구냐고. 아내는 내 피 맺힌 절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창문에 얼굴을 기댄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태경 오빠, 무서워. 빨리 와. 라며 18 소녀처럼 흐느끼는 아내를 보며 나는 참담한 절망과 함께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지독한 질투심에 휩싸였습니다. 40년의 굽이치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도대체 당신 머릿속에 살아있는 그놈은 누구인가? 당신이 목숨줄처럼 붙잡고 있는 그 잘난 태경 오빠라는 새끼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날 밤 나는 병실을 도망치듯 빠져나와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거실에 우두커니 앉아 아내가 애지중지하던 낡은 자개장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나는 기어코 빛바랜 갈색 가죽 일기장 하나를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표지에는 1978년 20살 지윤의 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긴 순간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랑에 빠져 밤잠을 설치던 풋풋한 내 아내의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일기장의 페이지마다 붉은 글씨로 빼곡하게 새겨진 단 하나의 이름. 태경 선배. 나 아닌 다른 남자를 향해 뛰었던 내 아내의 심장 소리가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내 가슴을 미친 듯이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제2화 낡은 일기장과 70대 남편의 기막힌 결심. 어두컴컴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나는 돋보기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아내의 낡은 일기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달빛에 비친 빛바랜 종이 위로 20살 지윤이의 수줍은 글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8년 5월 10일 태경 선배가 학교 벤치에서 통기타를 치며 팝송을 불러주었다. 햇살에 비친 선배의 청카바가 너무 멋있어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선배가 나를 보며 다정하게 웃어주었을 때
내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다. 1978년 9월 2일, 태경 선배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지윤아, 오빠가 지켜줄게. 그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일기장 속의 아내는 내가 아는 억척스러운 아지매가 아니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값 100원을 깎으려고 악을 쓰던 맹렬한 내 여편네가 아니라 다정한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고 통기타 소리에 볼을 붉히는 여리고 사랑스러운 소녀였습니다. 일기장을 쥔 내 굵은 손마디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태경 선배, 청카바, 통기타 지켜줘. 73 먹은 노인네가 50년도 더 지난 아내의 짝사랑 일기를 보며 사춘기 소년처럼 피가 거꾸로 솟는 질투를 느끼다니. 나는 씩씩거리며 일기장을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쿵쾅거리던 가슴은 이내 차갑게 식어버렸고 그 자리에 뼈저린 후회와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평생 아내에게 지켜주겠다는 말 따위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나를 지켰습니다. 사업이 망해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을 때도 내 앞을 막아선 건 아내였고, 내가 술에 취해 길바닥에 쓰러졌을 때도 나를 업고 온 건 아내였습니다. 나는 그 지독한 고생을 시켜놓고도 통기타는커녕 길가에 핀 싸구려, 꽃 한 송이 꺾어다 준 적이 없었습니다. 다정하고 따뜻했던 태경 오빠. 아내가 치매의 끔찍한 안개 속에서도 끝끝내 놓지 못하고 붙잡은 이름. 그것은 내가 평생 아내에게 주지 못했던 결핍의 조각들이었습니다. 무뚝뚝하고 거친 남편 곁에서 평생을 메말라가던 아내가 본능적으로 찾아 헤맨 오아시스 같은 기억. 그 사실을 깨닫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늙은 사내의 어깨가 어둠 속에서 처절하게 들썩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양병원에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호자님, 사모님이 어제부터 물 한 모금 안 드시고 링거도 다 뽑아버리셨어요. 계속 태경 오빠라는 분만 찾으시면서 발작을 하시는데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수화기 너머로 간호사의 찢어지는 목소리와 함께 오빠, 무서워, 태경 오빠 하며 숨 넘어가듯 우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아내는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치매가 아내의 목숨을 앗아가기 전에 영양실조로 먼저 내 곁을 떠날 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하얗게 센 머리칼에 고집스럽게 주름이 파인 늙고 초라한 영감탱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목숨 걸고 찾는 다정한 20살의 태경 오빠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흉물스러운 늙은이. 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 이름, 내 자존심, 40년 남편으로서의 권리. 그깟 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내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그 길로 지갑을 챙겨 들고 동묘 구제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바닥을 이잡듯 뒤져 가장 촌스럽고 빛바랜 청카바데님 재킷 하나를 샀습니다. 약국에 들러 새까만 흑모 염색약도 샀습니다. 악기 상가에 들러 낡은 통기타까지 하나 둘러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화장실에 앉아 하얀 머리카락에 독한 염색약을 치덕치덕 발랐습니다. 눈이 시려 눈물이 찔끔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염색을 마치고 주름진 얼굴 위로 낡은 청카바를 억지로 꿰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꼴은 그야말로 우스꽝스러운 미친 노인네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미쳤지. 이른이 넘어서 이게 무슨 광대짓인가. 헛웃음이 났지만 나는 일기장을 다시 펼치고 그놈의 다정한 말투를 입에 올리며 달달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뒤 요양병원 1인 실문 앞. 통기타를 맨 내 어깨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여전히 아내의 가녀린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쥔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들어가면 아내가 나를 미친 영감탱이라고 욕하며 쫓아낼지도 모릅니다. 아니, 차라리 쫓겨나는 게 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만약, 아주 만약에 아내가 나를 속아준다면, 그래서 물 한 모금이라도 마셔준다면 나는 기꺼이 이 광대짓을 평생 해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병실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침대 구석에 웅크려 울고 있던 아내가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굳어버린 안면 근육을 억지로 끌어올려 일평생 지어본 적 없는 가장 부드럽고 다정한 미소를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덜덜 떨리는 목소리를 쥐어짜내며 일기장 속 그놈의 인사를 뱉어냈습니다. 지윤아, 울었어. 미안, 오빠가 좀 늦었지. 제3화 오빠가 된 영감탱이. 우프고도 시린 연기. 지윤아, 울었어. 미안, 오빠가 좀 늦었지. 쥐어짜낸 목소리는 볼품없이 떨렸습니다. 촌스러운 청카바, 까맣게 염색한 머리, 어색하게 맨 통기타까지. 스스로 생각해도 남사스럽고 괴상망측한 몰골이었습니다. 나 같아도 당장 미친 영감탱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베개를 집어 던졌을 겁니다. 나는 아내가 소스라치게 놀라 간호사를 부를 것에 대비해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1초, 2초, 병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조심스레 실눈을 떠보니 침대 구석에 짐승처럼 웅크려 있던 아내가 나를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어 반쪽이 된 얼굴, 초점 없이 흐리멍덩하던 아내의 두 눈동자가 기적처럼 크고 또렷하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태경, 오빠. 아내의 메마른 입술이 벌어지며 쇳소리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아내의 핏기 없던 뺨 위로 옅은 홍조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와 경계심으로 가득했던 얼굴의 긴장이 마법처럼 스르르 풀리더니 아내가 이불을 걷어내고 내 쪽으로 조심스럽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오빠, 정말 태경 오빠야?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먹혔다. 이 허접한 광대짓이 치매의 안개를 뚫고 아내에게 닿은 것입니다. 나는 터져 나오는 안도감을 애써 억누르며 일기장에서 수백 번 읽고 외웠던 다정한 태경 선배의 캐릭터를 서둘러 덮었었습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삐걱거리는 다리를 즐기며 아내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생전 안 해보던 조심스러운 손길로 아내의 하얗게 센 머리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지윤아. 오빠야. 태경 오빠. 우리 지윤이가 오빠 보고 싶다고 엉엉 운다는 소리 듣고 오빠가 한달음에 달려왔지. 오빠. 무서웠어. 여기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약 먹이려고 하고 어떤 무섭게 생긴 할아버지가 자꾸 나보고 여보라고 부르면서 만지려고 하고 아내가 엉엉 소리내어 울며 내 품으로 와락 안겨 들었습니다.
무섭게 생긴 할아버지라니. 그게 바로 나, 당신 남편 성민인데. 씁쓸함이 밀려왔지만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아내의 굽은 등을 토닥였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아내가 이렇게 나에게 스스럼 없이, 그것도 안도감에 차서 안겨온 적이 있었던가. 뚝뚝 떨어지는 아내의 눈물이 내 청카바깃을 적시는 것을 느끼며 나는 다정한 목소리를 꾸며냈습니다. 뚝, 우리 이쁜 지훈이 왜 이렇게 말랐어? 오빠 속상하게. 밥 안 먹었다며? 입맛이 없어. 오빠 안 오니까 밥도 먹기 싫었어. 그럼 오빠가 주는 건 먹을래? 오빠가 우리 지훈이 주려고 전복죽 가져왔는데. 아, 해볼까? 나는 어제 병실 바닥에 쏟아버렸던 그 똑같은 전복죽 그릇을 다시 가져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덜덜 떨리던 아내의 입술이 거짓말처럼 벌어졌습니다. 어제는 나를 괴물 보듯 소리 지르며 거부하던 아내가 지금은 태경 오빠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쓴 내 손에서 순순히 죽을 받아 먹고 있었습니다. 오물오물. 맛있다. 오빠가 주니까 진짜 맛있어. 그래, 잘 먹네 내 새끼. 천천히 먹어, 채할라. 죽을 받아 먹으며 배시시 웃는 아내의 얼굴. 그것은 40년 전 내가 아내와 처음 선을 보던 날 보았던 수줍은 미소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나와 살며 찌들고 고생하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가장 환하고 티 없는 맑은 웃음이었습니다. 죽 한 그릇을 싹 비운 아내를 보며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습니다. 내 아내가 굶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기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가슴 한구석에서 정체 모를 시린 통증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두 눈에 맺힌 애정은 주름지고 무뚝뚝한 남편 성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박제된 첫사랑 태경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엿같은 기분이구나. 내 아내를 살려내서 뛸듯이 기쁜데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이름 앞에서 소녀처럼 볼을 붉히는 꼴을 내 두 눈으로 직관해야 하다니. 이 묘한 희열과 지독한 질투심의 간극에서 나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오빠. 근데 기타는 왜 메고 왔어? 나 노래 불러주게? 아내가 내 어깨에 맨 낡은 통기타를 가리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일기장에 적혀있던 그 빌어먹을 벤치 데이트. 나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평생 뽕짝이나 흥얼거렸지. 기타 줄 한 번 튕겨본 적 없는 내게 팝송이라니. 그래, 우리 지훈이가 오빠 기타 치는 거 좋아하잖아. 근데 오빠가 오늘 손가락을 좀 삐끗해서 기타는 다음에 쳐줄게. 대신 오늘은 우리 지훈이 예쁜 얼굴만 실컷 보자. 능글맞은 멘트를 치며 아내의 코끝을 톡 건드렸습니다. 달살이 돋아 미칠 지경이었지만 아내는 오빠도 참 하며 내 가슴팍을 가볍게 내리쳤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나는 아내의 침대 곁에 앉아 20살의 태경 오빠 연기를 해냈습니다. 아내는 내가 쳐놓은 거짓된 환상 속에서 너무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 아내가 내 손을 꼭 쥔 채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평온하게 잠든 아내의 마른 얼굴을 내려다보며 나는 쥐고 있던 통기타를 조용히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억눌러 왔던 뜨거운 눈물이 후드득 떨어져 아내의 하얀 이불 위를 적셨습니다. 지훈아,
나다. 내 남편 성민이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나는 잠든 아내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당신을 살릴 수만 있다면 평생 이 미친 광대짓을 하겠노라 다짐했지만 가짜가 되어버린 내 존재가 오늘따라 시리도록 서글펐습니다. 제사와 당신이 웃을 수 있다면 이깟 광대짓쯤이야. 73세 굳어버린 손가락으로 통기타를 배운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뼈를 깎는 고통이었습니다. 관절염으로 마디마디가 퉁퉁 부은 손가락은 내 맘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고 쇠줄을 누를 때마다 지독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밤마다 아내가 잠들고 나면 나는 기타를 메고 병원 비상계단 구석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70년대 옛날 팝송 강좌를 틀어놓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굳은 살이 박이도록 기타 줄을 퉁기고 또 퉁겼습니다.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가 배어나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깟 쇠줄 하나 못 눌러서 내 마누라 하나 못 웃게 할 소냐. 오기가 생겼습니다. 아니, 오기라기보다는 지독한 속죄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나는 휠체어에 아내를 태우고 병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뺨을 스치는 바람이 제법 부드러웠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외출의 신이 난 듯 내 청카바 소매를 꼭 쥔 채 연신 두리번거렸습니다. 오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나 수업 늦으면 안 되는데. 수업은 무슨? 오늘은 오빠랑 땡땡이 치고 데이트하는 날이야. 저기 벤치에 좀 앉아볼까? 나는 옥상 한 구석, 볕이 잘 드는 벤치에 아내를 앉히고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 숨겨왔던 낡은 통기타를 짠하고 꺼내 들었습니다. 아내의 눈이 보름달처럼 커졌습니다. 우와, 오빠 손가락 다 나았어. 나 노래 불러주는 거야? 그럼. 우리 지윤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오빠가 밤새 연습했지. 나는 멋쩍게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일주일 내내 피나도록 연습했던 그 곡의 코드를 짚었습니다. 카펜터스의 Top of the World. 아내의 낡은 일기장에 태경 선배가 불러주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고 적혀 있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서치 A Billings Coming Over Me. 발음도 촌스럽고 늙고 쉰 목소리는 삑사리가 났습니다. 박자도 엉망이었고 손가락이 꼬여 기타 소리도 툭툭 끊겼습니다. 20살 대학생의 감미로운 팝송과는 거리가 먼 영락없는 동네 할아버지의 주정뱅이 타령 같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치매라도 이건 아니라고 비웃으면 어쩌지. 눈을 질끈 감고 노래를 부르는데 곁에서 작은 콧노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흠흠 흠. 실눈을 떠보니 아내가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반짝이며 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하얀 머리카락 아래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의 미소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삑사리가 나면 까르르 웃어주고 서툰 기타 반주에 맞춰 고개를 까딱이는 아내. 그 맑은 얼굴을 보는 순간 내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모멸감과 자존심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웃어줄 수만 있다면 이깟 광대지쯤이야 100번, 1000번이라도 해줄 수 있어. 아니, 기꺼이 평생을 이 우스꽝스러운 가면을 쓰고 살아갈 테다. 노래가 끝나자 아내가 짝짝짝 박수를 치며 내 곁으로 바짝 다가와 기대 앉았습니다. 역시 우리 태경 오빠가 최고야. 노래 너무 좋다.
아내가 내 오른손을 가져가 자신의 뺨에 비비적거렸습니다. 순간 아내의 움직임이 멈칫했습니다. 오빠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 여기 피도 나고 굳은 살도 막 박여 있네. 아내의 손끝이 내 거친 손바닥을 어루만졌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0살 대학생의 곱디고 온 손이 아니라 40년 넘게 공사판과 시장통을 전전하며 뼈 빠지게 일해온 70대 늙은이의 손이었으니까요. 들킬까봐 덜컥 겁이 났지만 아내는 의심하는 대신 안쓰러운 눈빛으로 내 굳은 살 위에 호호하고 입김을 불어주었습니다. 기타 연습하느라 이렇게 된 거야? 바보야. 나 노래 안 들어도 되니까 손 아프게 이러지 마. 그 따뜻한 입김에 기어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가짜 태경의 가면 뒤에 숨어 평생 진짜 성민으로서 아내에게 하고 싶었던, 그러나 입이 떨어지지 않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그 뼈저린 고백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윤아. 응. 미안해. 오빠가 진짜 미안해. 뭐가 미안해, 바보같이. 노래 엄청 좋았구만. 아니, 너 이렇게 고생시켰어. 이 예쁜 손 물 마를 날 없이 일만 하게 만들어서 맛있는 거 한 번 배불리 못 사 먹이고 좋은 옷 한 번 못 입히고 맨날 화만 내고 속만 썩여서 내가 진짜 쳐 죽일 놈이야. 미안하다, 지윤아. 진짜 미안하다. 그것은 태경의 대사가 아니었습니다. 40년을 무능하고 무뚝뚝한 남편으로 살아온 나 성민의 피를 토하는 참회였습니다.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렸고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아내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아내는 늙어버린 내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 자신의 소매를 끌어당겨 내 뺨에 흐르는 눈물을 조심스레 닦아주었습니다. 오빠 울어. 왜 울고 그래? 난 오빠랑 이렇게 옥상에서 햇볕 쬐고 노래 듣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데. 아내가 내 넓은 어깨에 자신의 작은 머리를 기댔습니다. 오빠, 나 안 떠날 거지. 옛날에 오빠가 그랬잖아. 평생 나 지켜준다고. 그래, 안 떠나.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너 절대 안 떠나. 내가 평생 지켜줄게. 나는 앙상하게 마른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 품에 안긴 아내에게서 희미한 베이비 파우더 향기가 났습니다. 옥상 정원의 따스한 봄바람이 우리 두 늙은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평화였습니다. 영원히 깨지지 않았으면 하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한낮의 꿈. 하지만 비극은 늘 가장 평화로운 순간의 등 뒤에서 칼을 꽂는 법입니다. 아버지. 옥상 출입문 쪽에서 들려온 익숙하고도 당혹스러운 목소리.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린 내 시선 끝에 양손에 과일 바구니를 든 채 경악한 표정으로 서 있는 큰아들과 막내딸이 보였습니다. 염색한 머리에 청카바를 입고 기타를 맨 채 엄마를 끌어안고 있는 아버지를 목격한 자식들의 두 눈이 지진난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호와 자식들의 오해, 그리고 찾아온 위기.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큰아들 진우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던 막내딸 수진이는 너무 놀란 나머지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나 역시 심장이 발밑까지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필 이 꼴을 자식 놈들한테 들키다니. 까맣게 염색한 머리, 촌스러운 청카바, 품에 안은 기타, 그리고 아내를 껴안고 늘어놓던 느끼한 멘트까지. 평생을 엄하고 무뚝뚝한 가부장으로 살아온 아버지의 믿을 수 없는 일탈에 자식들의 눈빛은 경악을 넘어 아버지가 드디어 노망이 났구나 하는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오빠, 누구야? 저 사람들 오빠 아는 사람이야. 내 품에 안겨있던 아내가 불안한 듯 옷깃을 꽉 쥐며 물었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을 빤히 보면서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엄마의 모습에 진우와 수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저 진우예요. 엄마 큰아들 진우. 엄마, 저 수진이, 막내딸 수진이요. 엄마 정말 우리 얼굴도 잊어버린 거야.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오려 하자 아내가 기겁을 하며 내 뒤로 숨었습니다. 저리 가. 누구야 당신들. 오빠 무서워. 저 사람들 쫓아내줘. 아니 그게 애들아 일단 진정하고. 지윤아 쉿. 오빠 여기 있어. 괜찮아. 나는 진우와 수진이에게 필사적으로 눈짓을 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당황한 자식들은 내 꼴을 한 번, 자신들을 보며 기겁하는 엄마를 한 번 번갈아 보더니 이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겨우 간호사를 불러 아내를 진정시켜 병실로 들여보낸 뒤 나는 옥상 벤치에서 자식들에게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에요? 머리는 왜 까맣게 물들이고 그 옷은 또 뭐고 기타는 웬 말이에요? 게다가 엄마한테 오빠라뇨? 아버지가 정말 미치신 줄 알았다고요. 진우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수진이는 옆에서 눈물만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으로 헛기침을 몇 번 하고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엄마가 나를 완전히 잊어버렸다. 네, 나뿐만이 아니야. 너희들 이름도 우리가 40년 산 세월도 다 지워져 버렸어. 내 엄마 머릿속에 지금 남은 건 20살 때 짝사랑했던 태경이라는 남자 이름 하나뿐이다. 나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차분하게 그러나 뼈저리게 아픈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나를 괴물 보듯 밀어내며 곡기를 끊었던 일, 낡은 일기장에서 찾아낸 첫사랑의 이름, 그리고 아내를 굶겨 죽이지 않기 위해 내가 그 첫사랑 태경 오빠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게 된 기막힌 사연까지 모두. 이야기가 끝날 무렵 분노하던 진우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아예 소리내어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평생 엄마한테 꽃 한 송이 사준 적 없잖아. 기타는 언제 배운 거야? 엄마 살리려고 매일 이러고 있었던 거야? 이 촌스러운 옷 입고 아픈 손가락으로 기타 치면서. 수진이가 내 굳은 살 박인 손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진우 역시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평생 무서웠던 아버지의 짠하고도 처절한 수뇌보 앞에서 자식들은 오해를 풀고 깊은 슬픔을 공유했습니다.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이런 꼴이나 보이고. 그래도 어쩌겠냐. 내 엄마가 저렇게라도 웃을 수 있다면 애비는 기꺼이 미친놈 소리 들어도 상관없다. 그날 저녁 자식들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병원을 떠났습니다. 나는 그들이 내 진심을 이해해 주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 우스꽝스러운 연극도 자식들의 묵인하에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끔찍한 착각이었습니다. 자식들의 불타오르는 효심이 어떤 파국을 몰고 올지 나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여느 때처럼 청카바를 입고 아내에게 줄 전복죽을 챙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큰아들 진우에게서 상기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무슨 일인데 그래? 제가요, 수진이랑 며칠 밤을 새워서 흥신소며 동창회며 다 뒤져봤거든요. 엄마 일기장에 있던 그 태경이라는 사람 말이에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뭐, 그걸 왜 뒤져? 아버지 언제까지 그 고생하시게 둬요. 진짜 첫사랑 만나게 해드리면 엄마 기억이 기적처럼 돌아올지도 모르잖아요. 치매 환자들한테는 강렬한 기억의 자극이 특효약이래요. 야, 이놈아. 쓸데없는 짓 말고 당장 그만둬. 나는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수학이 넘어 진우의 목소리는 이미 자랑스러운 효자의 환희에 차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저희가 수소문에서 진짜 태경 아저씨를 찾았어요. 마침 이 근처에 사시더라고요.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와주시겠대요. 내일 오전 10시에 요양원으로 모시고 갈게요. 이제 아버지는 그 촌스러운 옷 벗고 쉬셔도 돼요. 뚝뚝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태경이 온다고. 내 아내가 그토록 애타게 부르짖던 진짜 20살의 첫사랑이 내일 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다고. 그럼 나는, 가짜 태경인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아내가 진짜를 마주하고 환하게 웃는 순간 나는 다시 짐승처럼 쫓겨나 원래의 초라하고 잊힌 늙은이 성민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한 극도의 공포와 질투가 몰려왔습니다. 내일 내 모든 거짓말과 애달픈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심판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제6화 진짜 첫사랑의 등장. 무너지는 70대 남편. 다음 날 아침 병실 창문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그토록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시계의 초침이 10시를 향해 갈수록 내 목을 조르는 듯한 숨 막히는 압박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내 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까맣게 염색하다 못해 두피까지 얼룩진 머리카락, 동묘 시장에서 주워온 퀴퀴한 냄새가 나는 낡은 청카바. 어제까지만 해도 아내를 웃게 만든 마법의 옷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늙고 추악한 광대의 너절한 무대 의상일 뿐이었습니다. 진짜가 오는데 가짜가 무슨 소용이람. 나는 헛웃음을 지으며 청카바의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그리고 병실 구석의 보호자용 간이 침대 위로 그것을 허탈하게 던져두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박인 굳은 살이 오늘따라 유난히 쓰라렸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윽고 병실 문이 열리고 큰아들 진우와 막내딸 수진이가 상기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따라 들어온 한 남자. 내 심장은 그 순간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병실 문턱을 넘어서는 그 남자는 한눈에 봐도 기품이 넘치는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은빛 머리칼,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
깊고 온화한 눈매. 비록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인 주름이 내려앉았지만 20살 시절 아내의 일기장 속에 묘사되었던 그 다정하고 멋진 태경 선배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을 쳐 병실 구석의 어두운 그늘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초라함, 뼛속까지 시리도록 비참한 열등감이 해일처럼 덮쳐왔습니다. 저렇게 멋지게 늙은 진짜 첫사랑 앞에서 싸구려 흑모 염색약으로 청춘을 흉내내던 내 꼴이 너무도 역겨웠습니다. 아버지 모셔왔어요. 진유가 내 쪽을 보며 속삭였지만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유나, 진짜 태경의 입에서 아내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중후하고 부드러운, 참으로 듣기 좋은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아내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내는 창밖의 참새들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팔려 뒤를 돌아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진우와 수진이는 기적을 바라는 눈빛으로 두 손을 모으고 있었고 나는 덜덜 떨리는 주먹을 꽉 쥔 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다. 아내가 저 남자를 보고 환하게 웃으면 나는 다시 치매 아내의 기억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쓸모없는 늙은이로 돌아가겠지. 가슴을 후벼 파는 고통의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저 진짜 첫사랑의 품에 안겨 어제처럼 예쁘게 웃는 꼴을 두 눈 뜨고 지켜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지유나, 나야, 태경 오빠. 진짜 태경이 침대볼을 조심스레 짚으며 젖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어느새 촉촉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마주한 옛사랑의 쇠약해진 모습에 그 점잖은 노인의 어깨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째깍, 째깍.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귓가를 무섭게 때렸습니다. 아내의 시선이 진짜 태경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태경이 떨리는 손을 뻗어 아내의 가녀린 손을 조심스럽게 마주 잡았습니다. 많이 아프다며. 늦게 와서 미안해, 지유나. 그 순간 나는 아내의 얼굴에서 과거의 풋풋한 기억이 되살아나며 피어오를 환한 미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바랐던 우리 모두의 기대를 산산조각내는 끔찍한 파열음이 병실을 찢어 놓았습니다. 약. 아내가 태경의 손을 벌레라도 만진 것처럼 기겁하며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침대 헤드보드까지 몸을 바싹 밀어붙이며 사색이 된 얼굴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내 손에 당장 손대지 마.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진짜 태경도 진우와 수진이도 얼어붙었습니다. 지유나? 나야, 태경이. 내가 그렇게 찾던 태경 오빠. 태경이 당황하며 다시 다가가려 하자 아내는 곁에 있던 베개를 집어 던지며 발작하듯 소리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첫사랑을 향한 애틋함 따위는 단 한 줌도 없었습니다. 오직 극도의 공포와 적대감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마. 당신이 무슨 우리 태경 오빠야. 저리 가, 살려주세요. 누가 저 미친 할아버지 좀 쫓아내줘요. 우리 오빠 아니야. 아내의 날카로운 비명이 병실을 울렸습니다. 나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진짜 첫사랑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목숨처럼 부르짖던
진짜 태경 오빠의 손을 더럽다며 뿌리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빠 아니야. 우리 오빠 어디 있어? 패닉에 빠져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아내의 시선이 허름한 간이 침대 구석에 초라하게 서 있던 나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아내의 두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내가 링거줄이 엉키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침대에서 반쯤 몸을 내밀며 나를 향해 처절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오빠, 태경 오빠, 저 사람들이 자꾸 나 괴롭혀. 빨리 와서 나 좀 안아줘. 오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내가 애타게 부르짖으며 구원의 손길을 내민 곳은 백발의 멋진 진짜 첫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싸구려 염색약으로 머리를 지지고 방금 전까지 무대 의상을 벗어 던졌던 초라하고 늙은 가짜. 바로 나, 남편 성민이었습니다. 제 7화 아내가 기억하는 태경 오빠의 진짜 정체. 오빠, 태경 오빠, 빨리 와서 나 좀 안아줘. 오빠. 아내의 찢어지는 절규가 좁은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처절한 외침의 끝은 분명 나를 향해 있었습니다. 나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진짜 태경을 등지고 선 아내가 링거 바늘이 꽂힌 앙상한 팔을 뻗어 나를 향해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춤거리며 선뜻 다가가지 못하자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아내는 기어이 침대에서 굴러떨어지듯 바닥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지윤아, 엄마. 진우와 수진이가 기겁하며 달려들었지만 아내는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 득달같이 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내 낡은 바짓가랑이를 생명줄처럼 꽉 부여잡고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저 무서운 할아버지가 자꾸 나한테 태경 오빠라고 거짓말하잖아. 흐아앙. 오빠가 나 지켜준다고 했잖아. 무서워. 저 사람들 다 쫓아내줘. 내 다리에 얼굴을 묻고 벌벌 떠는 아내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의 회로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침의 아내의 머릿속. 그 혼돈의 안개 속에서도 아내가 끝끝내 분별해낸 것은 젊고 다정했던 진짜 첫사랑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세상에 존재하는 태경 오빠의 진짜 정체를 말입니다. 아내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사람은 50년 전 벤치에서 팝송을 불러주던 대학 선배가 아니었습니다. 굳은 살 박인 투박한 손으로 서툴게 기타를 쳐주고 눈물을 훔치며 촌스러운 청카바를 억지로 꿰어 입어준 사람. 낯선 남자의 이름을 뒤집어 쓰는 굴욕을 견디면서까지 자신의 곁을 헌신적으로 지켜준 늙은 남편. 바로 나 성민이었습니다. 비록 겉껍데기는 태경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지만 아내의 가슴이 기억하고 반응한 것은 지난 며칠 동안 내가 미친 듯이 쏟아부었던 남편 성민의 절박한 사랑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지윤아. 나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바들바들 떠는 아내의 마른 등허리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오빠 여기 있어. 아무 데도 안 가. 저 할아버지가 우리 지윤이 놀라게 했어. 미안해. 오빠가 다 잘못했어. 울지 마라, 내 새끼. 아내는 내 품에 안기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며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 낡은 티셔츠 자락을 꽉 쥔 아내의 손에서 나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안도감이 전해져 왔습니다.
나는 아내의 정수리에 쉴 새 없이 입을 맞추며 짐승처럼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내 평생 이토록 가슴 벅차고 미치도록 감사한 눈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병실 안은 찬 물을 끼얹은 듯 고요했습니다. 자식들은 입을 틀어막은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막힌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던 진짜 태경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참 부끄럽게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쓸쓸했지만 무척이나 온화했습니다. 태경은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껴안고 우는 우리 노부부를 보며 씁쓸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오해를 단단히 했군요. 지윤이가 찾던 사람은 과거에 풋풋했던 첫사랑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곁을 목숨처럼 지켜주는 든든한 남편분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선생님, 그게... 내가 당황하여 고개를 들려 하자 태경은 부드러운 손짓으로 나를 만류했습니다. 아닙니다. 일어나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20살 시절 제가 잠시 마음에 품었던 어여쁜 후배가 참으로 좋은 남편을 만나 평생 깊이 사랑받으며 살았구나. 그 눈물 나는 확인을 한 것만으로도 오늘 이 발걸음이 헛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주름진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띠며 코트 자락을 여몄습니다. 지윤이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태경 오빠를 곁에 두고 있네요. 제가 끼어들 자리는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부디 마지막까지 지윤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진짜 태경은 자식들에게 가벼운 목례를 남기고 미련 없이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하기보다 오히려 후련해 보였습니다. 과거의 얄팍한 청춘의 추억이 40년 세월을 겹겹이 쌓아 올린 부부의 질긴 인연과 헌신 앞에서는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인정하는 참으로 멋진 퇴장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자식들은 내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함께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짧은 생각으로 아버지 마음을 후벼 팠어요. 엄마는 아버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깟 이름표만 달랐을 뿐이지 엄마가 사랑한 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버지였어. 나는 자식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내 품에 안겨 잠든 아내의 땀에 젖은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기억을 잃은 아내가 만들어낸 엉뚱한 첫사랑의 환상. 그것은 치매라는 끔찍한 병마가 우리 부부에게 내린 잔인한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무뚝뚝했던 못난 남편에게 다시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주고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해준 눈물 나는 기적이었습니다. 괜찮다. 다 괜찮아. 나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활짝 웃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초라한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내가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지하고 사랑하는 절대적인 존재. 나는 아주 당당하고 완벽한 지윤이의 진짜 태경 오빠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 병실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잔잔한 행복도 잠시.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그의 겨울밤, 아내의 숨소리가 눈에 띄게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이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8화 최종화 40년 만의 고백. 당신의 이름으로 영원히.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송이가 쉼 없이 흩날리던 12월의 어느 늦은 밤. 요양병원 의사는 나를 따로 불러내어 조심스럽게
임종을 준비하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아내의 숨소리는 젖은 창호지처럼 얇고 위태로웠습니다. 나는 동묘 시장에서 샀던 낡은 청가발을 여전히 껴입은 채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아내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아내의 손을 내 두 손으로 꼭 감싸 쥐고 끊임없이 입김을 불어넣으며 속삭였습니다. 지윤아, 춥지? 오빠가 따뜻하게 해줄게. 조금만 힘내자. 응? 아내는 며칠째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린 채 얕은 숨만 몰아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짜 태경 오빠로서 아내를 웃게 해줄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 2시를 가리킬 무렵이었습니다. 기적처럼 기계음만 울리던 병실 안으로 아내의 작고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콜록.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침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파르르 떨리던 아내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리더니 초점 없던 두 눈이 천정의 불빛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내의 눈동자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치매 환자 특유의 탁하고 멍한 안개가 거짓말처럼 걷혀 있었습니다. 맑고 투명해진 그 눈동자가 천천히 굴러와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있는 내 얼굴에 가만히 머물렀습니다. 흔히 말하는 마지막 선망, 임종 직전에 의식이 맑아지는 명료 현상털마녀 루시디체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메마른 입술이 아주 느리게 달싹였습니다. 그리고 내 귀를 의심할 만큼 또렷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영감. 순간 내 숨이 턱 멎었습니다. 오빠가 아니었습니다. 태경 오빠가 아니라 40년을 함께 부대끼며 불러왔던 그 친숙하고 그리운 호칭. 영감. 지윤아. 당신 지금 나보고 영감이라고 했어. 나 알아보겠어. 나 성민이야. 당신 남편 성민이. 나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아내의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내가 힘겨운 손을 들어 내 까맣게 염색한 머리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20살 소녀의 것이 아니라 평생을 나와 함께 살아온 현명하고 따뜻한 70대 아내의 온기였습니다. 그럼 내가 우리 늙은 영감을 왜 몰라? 아내가 희미하게 빙그레 웃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 내가 가짜 태경인 거. 다 알면서 속아준 거야? 기억이 자꾸만 까맣게 도망가서 나도 내가 누군지 몰라 너무 무서웠는데 당신이 날 위해 그 촌스러운 옷을 입고 굳은 손가락으로 기타를 쳐줄 때마다 내 가슴이 다 알아챘어. 아내의 눈가에서도 한 줄기 맑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 이 투박하고 따뜻한 손바닥, 삑살이 나는 촌스러운 목소리. 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주는 우리 남편이구나. 가짜 이름표를 달고서라도 나를 지켜주려고 안간힘을 쓰는 내 불쌍한 남편이구나. 치매의 지독한 안개 속에서도 아내의 심장은 내 서툴고 어설픈 사랑의 온도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모두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감, 나 때문에 청바지 입고 기타 치느라 고생 많았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아내가 숨을 헐떡이면서도 남은 힘을 다해 내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내 진짜 첫사랑은 그놈이 아니라 평생 내 옆에 있어 준 당신이야. 40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 없어.
당신이 내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야. 그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고백 앞에서 나는 기어이 소리내어 짐승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나의 열등감, 가짜라는 자괴감, 치매라는 끔찍한 병마에 대한 원망까지. 그 모든 아픔이 아내의 한마디에 봄눈 녹듯 완벽하게 씻겨 내려갔습니다. 지윤아, 사랑한다. 내가 진짜 미치도록 널 사랑해.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나랑 다시 만나주라. 그때는 내가 처음부터 제일 다정한 첫사랑이 되어줄게. 고생 안 시키고 매일 업고 다닐게. 나는 눈물 범벅이 된 입술로 아내의 핏기 없는 이마에, 뺨에, 마른 입술에 수없이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의 미소를 지으며 내 품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알았어. 약속해. 사랑해. 영감. 그것이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내 품에 안긴 아내의 손에서 서서히 힘이 빠져나갔고 병실의 기계음이 길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한방눈이 포근하게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내는 떠났지만 내 가슴에는 슬픔 대신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사랑이 완벽하게 새겨졌습니다. 가장 촌스러운 청카바를 입고 부른 가장 엉망진창인 노래가 우리 부부의 40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로맨스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억은 뇌에 머물다 병마에 씻겨 내려가지만 사랑은 심장에 새겨져 죽음의 문턱까지 동행한다. 우리는 때로 익숙함에 속아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머리가 모든 것을 잊어버린 순간에도 가슴은 진짜 사랑을 기억해냈던 성민 할아버지와 지윤 할머니의 이야기. 어쩌면 진짜 첫사랑이란 가장 화려하고 풋풋했던 시절의 인연이 아니라 내 가장 늙고 초라한 모습까지도 기꺼이 껴안아주는 지금 곁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밤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거친 손을 한번 꽉 잡아주며 다정하게 말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라고요. 오늘 준비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눈물 뒤에 가슴 따뜻해지는 감동을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도 따뜻하고 평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